다뤄졌던 게 네. 윤건영 의원이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윤석열이 체포 집행을 또 하러 오면은 무력 사용, 뭐 중화기를 동원해서라도 예. 요거를 검토를 한번 해봐라. 요런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 이거를 밝히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요 관련 일단 이 보도 자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저녁발 뉴스 또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역정보를 흘린 거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어떻게 기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거는 제보를 받은 내용을 나름의 검증을 거쳐서 얘기를 한 걸 거고, 이거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표현한 적법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한 거다, 이런 얘기. 이 얘기가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시를 윤석열 버전으로 얘기하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들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스타일의 화법인 거고, 이거를 법적으로 얘기하려면 그게 아니라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경호처는 시설이나 그거를 해야 될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를 행사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사건의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이 뉴스의 맥락은 여전히 여기서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체포를 들어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내가 방어될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 강건하고 있다. 이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보이시죠, 윤석열은? 아니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이후로부터 한 말들과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 앞에 하거나 페이스북에 쓴 말과 증거로 드러난 것들. 누가 수사받으러 가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윤석열한테 이런 전화 받았다. 이런 전화 받았다. 특히 공소장 지금 몇 개 나왔잖아요. 네. 이미 기소된 뭐 김용현도 그렇죠. 있고 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말들은 사실 증거가 없으면 쓰질 않아요. 그렇죠. 전부 다 증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찰청장한테 어떻게 지시하고 뭐 4명씩 끌어내라고 하고 뭐 무슨 뭐 총기 사용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씨가 계속 지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쭉 지금의 그런 심리 상태나 아니면 이런 걸 보면 총을 못 쓴다면은 칼이라도 써라라고 얘기했다라는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좀 근거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경호원들이 만약에 경호처에 있는 경호원들이 뭐 총기나 칼 같은 무기를 지금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경호법상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 불법이에요. 법상으로도 예. 명백히. 그러니까 지금 특정 요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경찰청이 해치러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체포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 수사기관의 영장을 막으려고 총칼을 사용한다? 그거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동요가 발생했다라는 게 발생만 한 게 아니라 언론에 노출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언론에 알려지기까지 했는데, 경호처 직원들에서 지금 상당 부분은 아주 소수의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 경호차장과 그 밑에 본부장을 제외한 상당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얘기를 halli고 있고, 지금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호처 직원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상황이 너무 부당하다, 지시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 지시의 내용은 이런 거다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경호처는 지금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이걸 수행하는 어떤 과정을 와해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말에 오찬을 2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늘 오찬을 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징계받기 전에 전국을 돌면서 이제 고검장들, 지검장들이랑 밥을 먹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자기가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관저로 불러다 밥을 먹고,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빠졌던 위기를 타개하는 본인이 할 때 늘 보이는, 이제 말하자면 조중동은 식사 정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밥 먹을 사람이 누구밖에 안 남은 겁니까? 경호처 수뇌부. 그러니까요. 네. 지금 원은 어쨌든 뛰어내렸고, 근데 그 와중에 경호처장은 뛰어내렸고, 포는 경찰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술이 남은 거거든요. 투술이. 경호처의 직계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주말 사이에 그대로 노출했고 본인의 불안을 노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윤석열이 얼마나 지금 이 와중에도 정신이 나가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1월 11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이틀 전 토요일, 그리고 12일 이틀 내내 이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였다는 네. 건데, 오늘 제가 매불쇼에서 들었는데 윤건영 의원은 1월 10 금요일에도 불러다가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보에 따르면은. 그러면 금, 토, 일을 내내 경호처 간부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뭐 무슨 중화기 검토도 나왔던 거고 아니면은 칼이라도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근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긴 해요. 왜냐면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러 가겠다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44명도 밥은 안 먹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내가 거기서 딱 나오는 네.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난 이렇게 배신자 아니고 대통령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다음 선거 때 써먹을 그림만 따고 막상 윤석열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일 생각, 네. 잘 보이려면 그분은 밥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자님들도 불러갖고 계란말이 사주고 했잖아요. 맞아요. 해주고 근데 막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3일 연속 경호처와 밥을 먹은 거라면 이제 밥 먹을 사람 거기밖에 안 남았다. 그만큼 경호처에 심리적으로 막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막 의지하는 그런 건가? 아니 근데 근데 뭐 이 얘기 그냥 쭉 해도 됩니까? 네네. 질문 상관없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를 냈습니까? 경찰에 경호처장 핸드폰. 핸드폰을 예. 냈어요. 이미 그러고 나서 제출했어요. 이미 제출을 했어요. 이게 압수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네, 백기투항이에요. 내버렸어요 핸드폰을. 그리고 낸 다음에 어떻게까지 했냐? 핸드폰을 풀어주기까지 했어요. 자,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폰만큼 위력적일 거거든요. 박종준의 핸드폰. 맞아요. 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12월 3일부터 박종준 소장이 근무했을 때까지 계엄 당시에 박종준에게 내려왔던 모든 지시가 들어있겠죠. 통화와 누가 전화를 했고 어떻게 했고 이거 그러니까 이 계엄 상황에서 전후로 누가 동조를 했고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들이었고가 다 거기에 들어있을 거고 지금 이제 공수본이 포렌식을 아마 시간상으로 보면 끝냈을 것 같은데 뭐 그 내용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 어떤 게 있습니까? 경호처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 다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경호처만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사 문제가 있죠. 여사가 어디를 가던 움직이던 모든 상황에서 경호처는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이 경호처장에게 보고가 됐을 거고 어떤 형태로든 그게 경호처장 핸드폰에 흔적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저는 이거는 뭐 명태균 씨 폰 얘기 많이 하지만 명태균 씨 폰만큼 향후에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거고 공수본 수사의 판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지금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거에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의 가치가 그렇죠. 일단은 직접 증거는 그거겠지만 네. 사실 그 전후의 맥락에서 예를 들면 그 영장 집행을 방해했을 때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에서 경호처와 이 말하자면 대통령 부부가 어떤 관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그 폰에 지금 다 들어 있겠죠. 계엄 이후에 바꾼 핸드폰이 아니라면은 박종준이라는 자가 사실 계엄 당일날에 김봉식이랑 조지호도 불러들인 사람이잖아요. 직접 그렇죠. 연락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럼 그 내용도 다 들어있을 거고 포렌식을 한다면은. 저는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에 그러니까 박종준이 황금폰을 냈을 거다. 깡통이 아니라 여기에 그럼요. 좀 동의하는 게 제가 금요일 날 이 사람이 자진 출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그날 저녁에 조사 마치고 바로 체포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체포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발로 집에 갔어요. 맞아요. 그 다음날 2차로 조사받고 또 집에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3차 조사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사에 엄청 협조한다는 얘기예요. 박종준이 예, 만약에 어떤 피의자가 가서 거짓말하거나 그럼 증거 인멸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는 거잖아요. 뭘 감춘다거나 했으면 바로 영장 쳤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오가면서 마지막엔 아마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많긴 한데 지금 자기의 어떤 이 체면을 지키면서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1차, 2차, 3차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얼르고 달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상황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이미 제출했다라는 거는 사실 들어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수사를 정말 이 수사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내 핸드폰이라도 다 열어서 이거를 보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면 피의자 신분에서 사실 선택하기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또 다른 치부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영장을 받아서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면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그 부분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장에 청구된 내용만. 근데 이거 지금 이미 제출이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의 진술에 따라서 어떻게 볼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여죄들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신 분이 한 분 있죠. 제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때도 취재 기자였는데 네. 최상목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그렇게 살아남았죠. 맞아요. 네, 자기가 그냥 내고 네, 기억난다. 그 안종범 경제수석 산하에 제가 지금 직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산하의 비서관이었는데 그 안종준 그 수석의 판결문 보면 상당 부분의 내용이 최상목 당시 비서관이 한 일입니다. 뭐 어떤 기업에서는 직접 돈을 받아오라고 하기도 하고 미르가 왜 이렇게 출연금이 적냐라고 회의에서 압박하기도 하고 하여튼 당연히 그 판결문의 내용만 보면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최상목 그때 당시 비서관 구속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수사에 협조를 했을 거다. 안종범 왜냐면 안종범 수첩에 누군가는 해설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취재 기자들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박종준 처장이 말하자면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라고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경찰대 수석이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금 어느 쪽에 붙을지 많이 머리 굴렸을 거예요. 그럼 두 분은 일각에서는 박종준을 그래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런 행동을 통해 어쨌든 간에 또 잡으러 들어가는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그냥 전략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건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자기 속내가 뭔지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때는 협조했지만 지금 머리 굴리는 거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안 하고 지금 살 길 찾잖아요. 네. 이 사람이 경호처장이 속내가 뭐든 간에 가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주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요 보도가 저녁에 좀 있더라고요. 이 경호처에서 예. 오늘 오후 1시에 내부적으로도 이 윤석열이 지시한 내용을 김성훈이 밑에 내리니까 반발을 많이 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중화기를 쓰냐 그런 반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A 부장이 이 무장 지시에 반발해가지고 김성훈한테 사퇴하라고 해가지고 네. 대기 발령 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경호처에서는 그건 오보다 음. 라면서 그 부장이 대기 발령이 난 건 경찰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내부 보안상을 누설해서 대기 발령이 된 거다라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장을 또 극우 유튜버들이 어제 미리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경호처 핵심 관계자에게 들었다. 그래서 미리 이 사람들이 방송을 했고 그 내용 그대로 오늘 경호처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호처가 유튜버들과 연계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접촉을 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경호처의 설명이 오히려 포인트예요. 설명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경호처가 제보가 옵니다. 그리고 시사 방송 진행하는 진행자들한테도 제보가 와요. 맞아요. 기자들한테도 와요. 그러면 박종준이나 지금 경찰에 출석한 이진아 경비본부장한테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올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호처 직원들이 보기에는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 둘은 둘은 탈출을 했어. 그리고 이 탈출한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받는데 체포가 안 돼. 오늘 아침에 공수처가 뭐라고 입장 냈습니까? 협조하면 선처한다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흔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종준 전 처장이랑 이진아 본부장은 경비안전본부장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의 업무가 당시에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때 시설, 경비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라는 거 작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호처의 작전을. 근데 이분이 지금 경찰에 나가고 있고 오늘 공수처가 협조하면 선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차 집행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진술을 통해서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들이 박종준이나 이진아에게 지금 이러고들 있어요. 지금 이런데요. 이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이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보다는 훨씬 더 내밀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장만 대기 발령한 게 아니라 그 팀 1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경호처의 정보가 엄청난 누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건 뭐냐면 경호처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를 뭐 저는 그런 표현이 하지만 뭐 다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 없어. 전투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의 우리가 뭔가 기세를 가져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명분도 이제 없다라는 걸 직원들이 다 알게 됐고, 그다음에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거나 이런 방어에서도 우리 쪽의 책임자가 지금 저쪽에 투항한 상태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리고 그거를 오늘 일종의 선무방송 효과가 나는 대언론을 상대로 경호처에게 경고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어떤 그거는
어차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호처 직원이 수적으로 열세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빠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정보가 누수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최소화해보겠다 이런 내부적인 몸부림으로 사실 봐야겠죠. 그 와중에도 그러면 김한 기자님이 얘기해주신 걸 토대로 하면 지금 경찰에서도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인명 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이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입장도 냈고 좀 장기전으로도 보일 수 있는 내용들로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둘의 정보들이 계속 취합이 되고 있고 내부 정보도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가정이라면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얘네가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네. 야 잠깐만 이거는 유혈 사태 안 나게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의 메시지를 낸 거라고. 뭐 그것도 그렇고 버틸 수 없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지금 어쨌든 뭐 사실상의 구금 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안에 고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립을 지키고 있는 병력들이 흔들리는 게 역력해졌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법행위로 무조건 체포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실 시간의 문제로 보면 시간은 지금 내란 피의자의 편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체포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그 윤석열 측에서 바라는 거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4월에 헌법재판관 교체될 때까지는 형사를 끌든 체포를 끌든 탄핵을 끌든 근데 본인인 그 수괴인 윤석열이 체포가 되어버리면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체포를 최대한 늦추려고 버티는 거고. 근데 지금 내부의 경호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가 많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서초동에 들리는 얘기가 경호처원들의 가족들 중에 상담을 다니는 분들이 있다. 지금 안에서 만약에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불복종 못해서 억지로 가담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처벌받느냐. 라고 상담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서초동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예, 그럴 정도로 내부에 있는 그 젊은 그 공무원 하는 경호처 그 공무원들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무슨 뭐 총을 들어라 또 뭐 총을 갖고 들어오네 뭐 밖에 지금 경찰이 1,200명이 이제 동원되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답답할 거고 이분들도 동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혈 사태가 나지 않게끔 누구도 다치지 않게끔 이 체포를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원래 월요일 날 집행한다 이런 말 많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수목금 집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이 주말 동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있을 것이고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김을 빼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경호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 차장이나 여러 그 핵심 3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환장을 날리고 또 네.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청구를 하게 되면은 체포영장. 예, 체포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계속 만약에 불응을 하게 불응하면. 되면 영장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은 그 영장을 집행하는 걸 방해하는 거는 사실 경호처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충돌을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차라리 깔끔하게 체포영장을 다 가지고 가서 너 이거 영장이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나 또 확실하게 잡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도 사병 소리를 듣는데 만약에 경호차장을 체포하는 거를 그렇죠. 경호처 직원들이 방해하면 진짜 사병이죠. 그거는. 그렇죠. 왜냐 뭐 직무상의 일이 아니니까 그건. 그리고 서초동에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게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게 이 공포 분위기를 윤석열이 만나서 밥 먹이면서 그런 지시를 했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진도 지금 찍혀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 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헬멧을 네. 쓰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거를 경호차장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라고. 일부러.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본인의 혐의를 강화시키는 거 말고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도 더 강한 물리력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걸 본 그러면 본 이상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그걸 노출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어, 우리 완전 무섭지 이 효과가 안 나요. 왜냐하면 물리력으로는 안 돼.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버텨야 돼. 이런 지금 상황에서 내부의 동요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외부에 빌미를 주는 행동을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화기를 준비하면 이쪽도 더 당연히 더 많은 병력이나 더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부는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 체포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되게 단선적인 생각이에요. 그 노출이. 그러니까 그 또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부의 동요가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제보도 많고 그래서 서초동에서 가족분들도 그 무슨 고생입니까? 근데 그런 고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립대 형사법 교수님이신 차성환 교수께서 그래서 육문육답을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예. 요거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영장집행 저지 명령은 부당 지시일까? 예. Yes. 예. 너무 깔끔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 차성환 교수님이 판사 출신이세요. 네. 네. 근데 그 이분이 너무 이제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이런 육문육답도 만들고 하셨는데 이거를 좀 저희 쪽 방송을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더 보여드려야겠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키지 마라, 뭐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체포영장인 건데 법원에서 낸 건데 그거를 회피하려는 그러면 사실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당한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저 4조 1항이라는 게 있는데 상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아예 그 행동 강령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보고 계신다면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이 3번이나 저 체포영장이 적법한 거라고 밝혀줬잖아요. 첫 번째 내줬고 윤석열 쪽에서 이의 신청한 거 꺼지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간 연장해준 것도 해줬잖아요. 3번 합법 적법한 체포영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하러 가는 거를 막으면 불법입니다. 깔끔하죠? 2번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 가능합니까? Yes. 네. 거부해도 됩니다. 그렇죠, 변사님? 네, 우리 앵커께서 하시니까 네. 굉장히 법인데 네. 굉장히 소프트하고 네. 재밌게 들리네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직원분들이. 여러분 이거 공무원 행동 강령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냥 구글 쳐보십시오. 나오면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위법한 지시를 하는 상사한테는 그 사유를 소명한 뒤에, 그러니까 당신 말이 이렇게 해서 위법하니까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아예 강령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상사가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같은 데 회부할 수 있죠.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째 부당지시 거부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No.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서면은 안전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그냥 말로 저는 부당 지시를 받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가서 뭐 하세요? 뭐 총 드세요 하면 아닙니다. 전 거부합니다. 이러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서면을 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말을 녹음하라고 지금 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농땡이 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그냥 지시 내가 그냥 거부한 거 아니고 패만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지시를 받고 나는 거부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라는 거죠. 증거를. 뭐 그러니까 서면이 가장 안전하고 밑에 있는 것처럼은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녹음도 네. 충분히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녹음합니다라고 핸드폰 걸어서 녹음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고 이 지금 서면은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아예 맞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예, 그 서약서 같은 걸 만드셨어요. 네. 녹음을 얘기 안 하고 녹음해도 상관없죠. 둘에 대화. 당사자니까 네, 상관없죠. 괜찮아요. 그렇죠. 네. 요거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요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은 녹음 기능 설정하잖아요. 2번 따당 누르면 자동 녹음이 됩니다. 몰래 하세요. 오. 네, 그거 어차피 그쪽은 극우 유튜브밖에 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행동 강령 책임관과의 상담도 가능할 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뭔 얘기냐면은 원래 이 그 윤리 강령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불법한 지시를 받으면 거부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행동 강령 책임관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아, 저분도 공무원이에요? 네, 그 회사에 기간에 그걸 두게 돼 있어요. 아, 무조건. 그러니까 예, 두게 돼 있고 예를 들면 학교는 보통 교감선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에도 외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내부 직제에 그 행동 강령 책임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관한테 원래 상담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책임관이.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사람 또 직무유기입니다.
부당 지시이고 그래서 지금 이 거부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분이 아예 그냥 이 보고서 써가지고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절차를 그냥 밟으라고 지금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책임관에게 상담 신청을 하고 저분이 이제 종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런 거죠. 아, 왜냐하면 이게 부당 지시인지 아닌지 가려야 되니까. 가려야 되니까. 그러면 상담 신청 자체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요. 부당지시 거부 행동 강령 책임관 상담 둘 다 할 수 있는가? 그게 방금 얘기했던 포인트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써서 서명해서 제출하거나 급하면 녹음하시고 그 다음에 그 행동 강령 책임관이 그 기관 안에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한테 상담 신청하고 그 다음에 대기하십시오. 그냥 대기하면 된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네. 다음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궁금하다. 일단 시키면 나가긴 나가야 되냐? 지금 이 차성환 교수님이 해석했을 때 그 경호처가 해야 되는 일, 본인들이 적법한 업무는 체포영장 들어왔을 때 저 정도라고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호송을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구치소까지 갈 때 필요한 경호처 인력만 움직이고 나머지 경호처는 그 공간을 지키면서 자기 자리에서 대기하는 정도 만 업무를 하면 직무유기도 되지 않고 적법한 정도의 업무이고 여기서 만약에 체포해가는 걸 막아선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체포 자체를 막아서면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 이 문서를 작성을 또 해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예요? 예, 저 차성환 요거. 교수님 저거죠? 지금 오늘 그 한남동 공관 앞에서 1시에 기자회견을 자처하시고 저 옆이 우리 윤석열 체포 변호인단 모습인데요. 네.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경호처 안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죠. 근데 그게 또 했습니다. 가관이더라고요. 그 전달하려고 하는 장면. 그 영상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저거. 와. 예, 저도 전직 저기서 판사고 전달하시려고 또 전직 하는군요. 육군 종합행정학교 군역법 교관입니다. 박사 논문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금상 불이익도 잘 압니다. 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강요된 행위로서 처벌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도 유죄 판결이 집행유예만 나와도 사라집니다. 연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경찰관께서 저쪽에 놔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소식장을 놓겠습니다. 쓰라고. 아니,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전달했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이 극우 범죄가 돼요? 유튜버들하고 극우 집회하시는 이게 무슨 분들이 범죄가 저렇게 돼요? 소리를 지르고 이것도 못합니까? 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저걸 던져버려 저렇게. 누구십니까? 저분 누굽니까? 실명 밝혀야 됩니다. 관경성명 왜 저 저는 이 정도로 여기 안 받을 줄 붙이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최소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해산하십시오. 근데 저 던진 분이 국민의힘 원외 무슨 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분 저기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호구역 아닌데? 뭐 신분 뭐 확인해봐야겠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참 참담합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변호사님이 그 정보도 얘기를 해주셨던 걸 제가 봐가지고 많은 방송에서 이제 안에 내부에 있는 분들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많이 전달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뭐 근무지 이탈? 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씀도 하셨던데. 네, 그건 맞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호처 안에 있는 그 청년들, 우리 공무원분들이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상황이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라디오에 편지 네. 보낸 경호원 있잖아요. 네. 경호처 분 MBC. 그분이 배신자 얘기 듣지 않으려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하고 안에서 사실은 뭐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취사 같은 것도 굉장히 취식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열악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그 교대로 근무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택 같은 것도 네. 있고 그래서 교대하실 때 아예 들어가시지 말든가 아니면
경호처 그 지금 공간 안에서 체포가 다가올 때 나올 수 있으면 그냥 근무지 이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네, 왜냐? 제가 이거를 검토를 쭉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검토하신 겁니다. 그쵸? 예, 그 안에 계속 있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될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누구라도 다치면 치상죄도 될 수 있는데 다칠 수밖에 없는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다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직은 당연히 날아가고 징계까지 가면 연금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이익에 비해서 근무지 이탈은 그냥 징계 사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명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명죄는 군인일 때 얘기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항명죄가 없다고. 예,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근무지 이탈이나 아니면은 지시를 했을 때 너 총 쏴라 했을 때 싫은데요 하고 저는 부당 지시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직무유기죄 정도밖에 없는데 직무유기죄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명령이 맞느냐 마느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저지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맞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 저는 그냥 말단인 경호처원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막 앞에 나서갖고 막 때리패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 넘어가는 정도일 텐데 이것도 징계를 곧바로 뭐 경호처장이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판사나 이런 사람들로 된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조인들,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든지.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다시 보면 이게 징계 수위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낮거나 징계 사유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징계를 받으시더라도 형사처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면 이걸 행정소송으로 나중에 다투시면 그때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죄책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지시였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징계도 다 아마 그냥 불법으로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혹시나 우리 변호사님에게 이 경호처 직원분들의 이제 가족이나 혹은 내부에 있는 실제 경호처 직원분이 어떻게 연락을 해온다면 이런 상담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충분히?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그 윤석열 체포 변호사단 안에 있는 변호사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네. 상담을 나눠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편안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어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으로 보시는 거랑 또 직접 통화하시는 거 이 심적 불안감이 워낙 높으시니까 직접 통화하는 게 더 안심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셨으니까 연락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이런 불법 지시에 절대로 같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이 이게 무슨 고생인지 싶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다루면서도 이거 정말 깔끔하게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도 깔끔하게 끝날 수 있죠. 최상목 그렇죠. 권한대행이 경호를 풀어라라고 얘기하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라 이러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드러나는 얘기를 했다면 최상목 대행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책임 없음, 무책임이 이 말하자면 갈등과 뭐 지금 경호처 직원 그 누구도 내가 경찰이랑 물리력을 놓고 논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세상이 왜 만들어졌냐? 여기는 이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방관했던 지금 행정을 이끌고 있는 자들의 무책임과 이게 있다 이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모두가 할 일을 공무원들이 했다면 지금 경호처에 있는 그런 뭐 젊은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막 사면 초과에 놓인 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말로는 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관계 기간에 계속해서 뭐 본인이 뭐 요청했다고 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체포 응해가지고 본인이 조사받으러 가서 수사받으러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여러 차례 최상목 대행에게 관계 기간하고 조절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마치 본인이 여러 차례 뭐 요청했다라고 요청한 그러면은 객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장하고 그리고 뭐 경찰청에 얘기했다라는 게 말이 맞아야 될 텐데 그때 지금 박종준 처장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오히려 요청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이 일을 안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